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노인분들이 많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죠.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사실 간호사는 몸과 마음이 힘든 직업이에요. 환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예 거동을 못하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화장실 가실 때나 환자복 갈아입을 때도 도와드려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땐 정말 진이 다 빠지곤 해요. 하지만 이보다 더 힘든 일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진상 환자나 진상 보호자를 상대할 때죠. 환자분들 중에는 간호사에게 까다롭게 굴거나 폭언을 일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는 저희가 옷을 갈아입혀 드리는 걸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호자라도 곁에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경우 대개 환자 혼자 계신 경우가 많아서 난감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몇 주에 한 번 얼굴 비출까 말까 하면서 올 때마다 클레임을 걸어요. 우리 아버님이 왜 이러시냐,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신다, 약은 제 시간에 드리고 있는 거냐. 마치 간호사를 돈 주고 부리는 개인 간병인 대하듯 하는데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 쌓인다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이 직업이 힘든 만큼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을 돌봐드리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자라온 환경과 그동안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린 시절 저희 가족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3명이었어요. 할아버지와 아빠, 그리고 저요. 엄마는 없었어요. 아니, 없어졌다고 해야 맞겠네요.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저희 집은 오래전부터 가난했어요. 할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잘 안 돼서 가세가 기울어졌거든요. 그 바람에 할아버지는 아빠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공사판에서 일을 하셨고 때로는 고기잡이 배도 타셨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신 뒤 자신의 인생은 버리시고 오로지 저희 아빠 하나만 보고 사셨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말 돈이 되는 일이라면 불법적인 일만 아니면 뭐든 하셨대요. 악착같이 벌어서 아빠한테 최대한 좋은 것만 해주려고 노력하셨죠. 친구들한테 기죽지 않게 하시려고요. 아빠도 그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학원은 못 가니까 학교에 남아 늦게까지 공부를 했고 친구들 숙제를 대신해주고 문제집도 받고 친구들 과외 선생님이 주신 쪽집게 노트 같은 것을 동냥하면서 공부했던 거죠. 아빠는 학원 하나 안 가고도 공부를 정말 잘하셨대요. 하지만 돈 때문에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해야 했죠. 할아버지께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학비를 대줄 테니 세상 없어도 대학은 꼭 가라고 하셨지만 아빠는 부모님의 고생을 알기에 대학에 가는 대신 돈을 벌겠다고 자주 대립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던 아빠가 대학에 가기로 마음을 돌리게 된 건 할머니 때문이었어요. 아빠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쉬지 않고 밤낮 안 가리며 일하신 할머니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거든요. 할머니는 돈을 아끼신다고 아프신 것도 숨기시고 일을 하셨고 그 결과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셨어요. 결국 아빠가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기 직전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는 아빠한테 대학에 가거라는 유언을 남기셨고 아빠는 마음을 고쳐먹고 대학에 가기로 결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셨어요. 솔직히 성적만 따지고 봤을 땐 서울에 있는 대학에도 충분히 갈 수 있었지만 어려운 집안 사정을 생각했던 아빠는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 지방으로 마음을 정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아쉬워하셨던 할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이 마음을 돌려 대학에 간 거에 만족하기로 하셨대요. 아빠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대학을 다니셨어요. 하지만 집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죠. 마침 대학에 다니던 중에 엄마를 만나 연애를 시작한 아빠는 졸업을 앞두고 결혼 압박을 하는 엄마 앞에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떠안은 빚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먼저 청혼을 한 건 엄마였어요. 청혼을 받은 아빠는 홍기가 찬 엄마를 두고 더는 시간을 끌 수가 없어서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대요. 그렇게 두 분은 대학 졸업 후 교회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2년이 조금 지난 뒤 제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희 첫돌이 되기 2달 전
할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쌓여있던 자재가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에 깔리신 거예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할아버지는 왼팔의 반쪽을 잃어버리게 되셨어요. 한순간에 장애인이 되신 거예요. 몸이 그렇게 되고 나니 할아버지는 일용직조차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 팔로 폐지 줍는 일을 시작하셨죠. 당시 아빠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어서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았대요. 벌어오는 돈은 적고 나갈 돈은 많았기에 아빠와 엄마는 늘 싸우셨던 모양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 당시 엄마가 참 철도 없고 대책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는 아기 키우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늘 아빠한테 돈 타령만 했지 정작 당신이 나가서 돈 벌 생각은 안 했던 거예요. 아빠는 물론 팔이 불편한 할아버지까지 나가서 돈을 버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불평불만만 했던 거예요. 밖에서는 일에 치이고 집에 와서는 돈 때문에 엄마한테 시달려야 했던 아빠는 저를 보며 버티셨다고 해요. 네가 웃는 걸 보는 게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아빠는 당시를 회상하며 얘기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더 이상은 할아버지와 못 살겠다고 분가를 하자고 한 거예요. 그 말에 아빠는 불처럼 화를 냈어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그런 소리를 해? 절대 안 돼. 더군다나 아버지는 몸도 불편하신데 어떻게 혼자 생활해? 하지만 엄마는 막무가내였고 급기야 할아버지를 향해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심한 욕까지 퍼부으셨대요. 아빠는 결단을 내리셨죠. 이혼하자. 그렇게 두 분은 이혼을 결심하셨죠.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지 뭐예요. 자신의 도장을 찍은 이혼 서류만 남긴 채 아무 말도 없이 말이죠. 모르긴 해도 저를 떠맡기 싫어서 그런 식으로 집을 나갔던 것 같아요. 훗날 아빠가 그때를 회상하며 그러셨죠.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 내가 자랑스러운 아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딸은 내 손으로 키우고 싶었거든. 아빠는 그날 이후 할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도 오로지 저만 바라보며 열심히 사셨어요. 대물림된 가난 속에서 저는 아빠처럼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유치원은 꿈도 못 꿨고 깨끗한 옷과 새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어요. 제가 4살이 되어서야 아빠는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으로 빚을 모두 갚았지만 그동안 빚을 갚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형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비록 저희 집은 가난했지만 그래도 저는 엄마가 저를 아빠와 할아버지 곁에 두고 떠난 것에 감사했어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저는 할아버지와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몸이 회복되시자 청소일을 시작하셨어요. 가판에서 채소도 팔고 폐지 줍는 일도 하셨고요. 그렇게 번 돈으로 제 장난감과 과자도 사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늘 제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제게 있어 할아버지는 최고의 친구이자 스승이었어요. 저는 한글과 숫자, 그리고 알파벳까지도 모두 할아버지한테 배웠거든요. 자라면서 엄마 없는 아이라고 놀림을 받을 때도 금방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던 건 제겐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아빠와 할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분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제 꿈은 어린 시절부터 간호사였어요. 할아버지께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걸 어려서부터 봐와서 그런가 특히 우리 할아버지처럼 장애를 가진 분들을 돌봐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 제 꿈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중학교에 가서도 한결같았죠.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대학은 꿈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여전히 힘든 형편에 다 떨어진 셔츠를 입고 일하는 아빠를 보니 대학 타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3 가을 저는 담임선생님께 취업이 잘 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담임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전해 들으신 아빠와 할아버지는 펄쩍 뛰셨죠. 두 분 모두 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대학에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다 알고 있어. 네 꿈이 뭔지. 형편 때문에 말 못하는 거잖아. 아빠는 너만 보고 살아.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라도 학비는 만들 거니까 꿈 포기하지 마. 아빠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한다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안고 일반고에 진학했어요. 1학년 때부터 무조건 장학금을 타야 한다는 생각으로 내신 관리도 철저히 했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 노력으로 3년 내내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 결과가 수능시험까지 이어져서 저는 마침내 제가 원하던 대학 간호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우리 세 식구는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아빠는 악착같이 일을 하셨고 적금을 들어 제 1년치 학비 정도를 마련해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전 성적 장학금을 1년치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적어도 2년 정도는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죠. 그렇게 3학년이 되고 졸업 전 실습을 앞두고 있을 무렵 갑자기 아빠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빠는 결국 일을 많이 줄이셔야 했어요. 저는 일을 그만두시고 좀 쉬시라고 했지만 아빠는 극구 사양하셨어요. 아빠가 벌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죠. 학비도 다 떨어지고 아빠 병원비까지 생겨 우리 집 재정은 급격히 위태로워졌어요. 결국 저는 아빠에게 말하지 않고 휴학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일을 구하기 시작했죠. 일반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수입이 높은 일을 찾아야 했어요. 그러던 중 제 눈에 신문 광고가 들어왔어요. 간병인 구함. 뇌졸중으로 침대에 누워 계셔야 하는 노인의 간병인을 구한다는 거였죠. 제시된 월급이 상당해서 그걸 보는 순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곤 바로 문자를 보냈고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그 집은 마당이 있는 2층 집이었어요. 아빠 또래의 여자분이 저를 맞으셨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뇌졸중 때문에 몸의 3분의 2 정도를 못 쓰게 되셔서 침대에 누워만 계신다고 했어요. 간호학과 휴학생이라는 게 장점이 되어 저는 바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간호해야 할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죠. 아버님, 오늘부터 이 학생이 아버님 수발을 들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이 학생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학생, 필요한 약이랑 설명 같은 건 전에 일하시던 아주머니가 다 적어두고 가셨으니까 그거 읽어봐. 사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쌩하니 가버리셨어요. 저는 어색한 분위기에서 어르신과 첫 대면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했고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눈을 감고 잠이 드셨어요. 그 사이 저는 전임자가 남긴 마지막 일지를 살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 짧게 편지가 적혀있지 뭐예요. 사모님 쉰기를 어지럽히지 마세요. 안 그러면 피곤할 겁니다. 어르신이 무뚝뚝해 보여도 좋은 분이세요. 불쌍한 분이시니까 힘들어도 잘 모셔드려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 이런 말을 썼나 싶었지만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 식사 시간 전까지 일을 했어요. 씻겨드리고 입혀드리고 밥 먹여드리고 볼일까지 처리해드리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요. 일상적인 그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싶었죠. 그래도 언젠가 간호사가 되면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간호사가 될 거라는 보장도 없었지만요. 일을 해보니 전임자가 왜 그런 쪽지를 남겼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르신 방은 2층 구석에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사모님이 전화로 싸우는 소리가 늘 들렸어요. 내가 남편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동서, 그런다고 아버님 재산 도련님 거 되는 거 아니야. 엄연히 우리가 큰 집이야. 버젓이 살아계신 어르신 재산을 두고 자식들이 싸움을 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어르신이 들으실까봐 걱정이었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큰며느리인 사모님은 남편 없이 시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것 같았어요. 유산 때문에요. 그래서 늘 작은 아들네 부부와 대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은 2층 어르신 방까지 고스란히 들렸어요. 일한 지 2주밖에 안 된 제가 알 정도니 어르신은 이미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실 게 뻔했죠. 안쓰럽더라고요. 어르신은 말씀하시는 것도 불편하셔서 의사소통은 늘 옆에 두시는 펜과 노트로 하셨어요. 대화라고 해야 별것 없었죠. 괜찮으세요? 오늘은 어떠세요? 하고 물으면 고개를 끄덕이시는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이 종이에 나가서 뭐 좀 사먹고 와요. 어린 아가씨가 고생하네요. 미안해요. 라고 적으셨더라고요. 그리곤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내미셨어요. 괜찮다고 사양을 해도
자꾸 주셔서 결국 케이크를 사다가 어르신과 함께 먹었어요. 그날부터 어르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제가 자라온 환경을 들으신 어르신은 아빠랑 할아버지 건강관리를 잘 해드리라시며 당신은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건강이 무너지니 다 쓸모가 없더라고 하시더군요.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 앞에 두고 유산 싸움하는 자식들을 보고 사는 한심한 신세라고요. 그 말을 하시는데 얼굴이 참 쓸쓸해 보였어요. 어르신과 친해진 저는 종종 어르신을 휠체어에 태워서 산책도 나가곤 했어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어요. 언젠가는 둘째 며느리가 찾아왔는데 어르신께 인사드릴 생각도 않고 오자마자 마당에서 사모님과 싸움을 벌이더라고요. 자기가 돌보는 것도 아니면서 아픈 노인네 데리고 산다고 유세를 떠내. 그러는 동서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모시는 것보단 낫지. 두 며느리가 아주 똑같았어요. 생판 남인 저도 그 모습이 불편했는데 스스로 귀도 못 막으시는 어르신은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저는 창문을 닫고 커튼까지 쳤어요. 그리곤 일부러 음악을 틀었죠. 그게 어르신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다 되었는데 아빠한테 문자가 왔어요. 일찍 퇴근해서 저 데리러 오셨다고 문 앞에서 보자고요. 어르신께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빠를 만나보고 싶다며 모셔오라고 하셨어요. 저희 아빠를 본 어르신은 메모지에 글을 적으셨어요. 따님이 아주 착하고 예뻐요. 귀한 따님 고생시켜 죄송합니다. 선생님 건강도 잘 챙기세요. 그리고는 지갑을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10만 원을 꺼내달라시며 아빠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몇 번을 거절했지만 결국 받게 되었어요. 그 순간 사모님이 방으로 들어왔고 저와 아빠를 보고는 당황하더라고요. 퇴근 시간 안 됐어요? 빨리 퇴근해요. 그 말을 하곤 도망치듯 방을 나갔죠. 사모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저는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고 아빠와 함께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글쎄 이제 안 나와도 돼요. 왜요 사모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사모님은 대꾸도 없이 급여는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어르신께 인사라도 하고 가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유도 모른 채 간병인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급하게 카페 알바를 구하긴 했지만 급여가 최저시급에 불과해서 복학의 꿈은 그렇게 사라지는 듯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겨울이 왔고 복학 신청 기간이 되었어요. 아빠는 당연히 복학을 하는 걸로 알고 계셨지만 전 갈등 중이었죠. 가진 돈으론 1년을 버티기가 힘들었거든요. 결국 한 학기를 마치고 또 다시 휴학을 해야 할 판이라서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기 며칠 전 낯선 남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과 함께 와달라고요. 보내준 주소를 보니 어르신 댁이었어요. 영문도 모른 채 저는 아빠와 함께 어르신 댁으로 향했어요. 아빠랑 같이 오라고 한 걸 보니까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했죠. 가보니 어르신이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오셨어요. 낯선 남자와 함께요. 제가 희영 학생한테 전화한 사장님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오시라고 한 건 사장님께서 희영 학생의 대학 학비와 함께 사장님 소유의 아파트를 주시겠다고 하셔서 모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랑 아빠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죠. 아빠는 이내 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러자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위에 타자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당신이 그러고 싶으시다고 사양 말고 받아달라고요. 그때였어요. 방에서 사모님이 나왔죠. 아버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파트를 줘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한테 누구 맘대로 그걸 줘요? 격분에 소리치던 사모님은 아빠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순간 어르신이 글을 쓰셨어요. 알아보겠니? 네가 버린 네 딸. 그걸 들킬까봐 네가 자른 네 딸. 사모님은 주저앉고 말았어요. 제 며느리 이름은 김미경입니다. 알아보시겠어요? 그 글을 본 아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죠. 제가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아빠가 잠시 침묵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네 엄마. 너무 놀라서 사모님을 쳐다봤어요. 사모님은 고개를 떨구고 계셨죠.
이후로는 변호사가 말을 이어갔어요. 사장님께서 제게 조사를 부탁하셨어요. 며느님이 희영 학생 분열을 본 직후 희영 학생을 그만두게 한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신다고요. 사모님 이혼 경력도 확인했고 성형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사모님이 희영 학생의 생모시더군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친엄마가 누굴까 궁금했지만 이런 식의 재회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모님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르신은 노엽게 바라보셨죠. 네 말대로 나 데리고 산 고생은 있으니 내 여기서 일을 더 키우진 않으마. 대신 유언장에 네 이름이 들어있을 거란 기대는 말아라. 충격에 빠진 사모님을 뒤로하고 변호사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관련 서류들을 챙겨드릴 테니 아버님과 함께 사무실로 방문해주세요. 어르신은 제게 공부를 끝까지 마쳐서 훌륭한 간호사가 되라고 하셨어요. 얼떨떨한 상황에 굳어버린 저를 힘겹게 안아주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아빠와 함께 집을 나선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달려왔어요. 사모님, 아니 제 친엄마였죠. 친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버럭 소리쳤어요. 무슨 의도? 우리 딸 버린 거? 아니면 자기 딸인 거 알고 쫓아낸 거? 성형까지 하고 새 출발한 거 보니 우리 결혼 생활이 당신한테 잊고 싶을 만큼 끔찍한 기억이었나 본데 그래, 잊고 살아. 앞으로도 쭉 잊고 살라고. 대신 이거 하나만 확실히 하자. 우리 희영이 이제 당신 딸 아니야. 내 딸이고 내 아버지 손녀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 엄마인 척 쇼하지 말고 당신 갈 길 가. 알았어? 혹여라도 사장님이 주신 희영이 학비랑 아파트 뺏을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마. 그랬다간 내가 가만히 안 둬. 알았어? 친엄마는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딸인 걸 알면서도 제게 매몰차게 대했던 엄마가 이제와 눈물을 흘린다고 그걸 진심으로 느낄 만큼 전 어리진 않거든요. 그걸 모르는 건 엄마뿐이었죠. 전 아빠 손을 잡고 그 길로 집으로 왔어요. 그 후로 어르신께 받은 돈으로 저는 무사히 복학을 할 수 있었고 우리 식구는 난생 처음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어요. 친엄마는 그 후 집에서 쫓겨나서 친정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2년 뒤 저는 드디어 졸업을 했어요. 누구보다도 어르신께 학사 못 쓴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졸업하기 몇 달 전 어르신은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장례식장에는 아빠랑 둘이 조문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친엄마는 어르신 말대로 결국 유산 한 푼 못 받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안 됐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가끔씩 어르신 생각이 나요. 그저 제가 힘들었던 순간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던 그 모습이 가슴에 남아서죠. 제게 과분한 선물을 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르신 말씀대로 멋진 간호사가 돼보려고 해요. 환자들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